오늘 장 뭘 봐야 될지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 이렇게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 후반에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약간은 좀 실망하셨을 텐데 계속해서 과연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왕따가 지속될 것인가? 그렇다면은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IT 섹터 특히나 이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결국에는 빅테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이런 가운데 맞이하게 될 이 삼성전자 쪽에 다소 악재라면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이 내용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희 이사님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으로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의 그 올해 성적을 보면 성적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아서 아무리 삼성전자를 좋게 포장해 주려고 해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좋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없죠. 엔비디아향 밸류체인에 묶여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HBM이 엮여있지 않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관련주가 아닌 건 아닙니다. 결국 엔비디아 전체적인 이 밸류체인 안에 서버 안에 들어가는 뭐 DDR DRAM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저장 장치와 관련된 SSD 관련된 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어쨌든 엔비디아 관련주인데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은 HBM이기 때문에 HBM을 계속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주면서 지금 밸류체인 안에 묶인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관련주고 실적도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혼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종목을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반드시 강력 매수해야죠. 이걸 강력 매수 안 하는 것 자체가 투자에서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실수다. 우리가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하는 겁니다. 투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엄청나게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외국인 더 팔 수 있죠. 주가 더 빠질 수 있죠. 그러면 더 강력하게 매수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지금 현재에 지금 다 알려진 거잖아요. 엔비디아와 완전히 밸류체인이 없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있고 납품할 수 있고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주가는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두 가지 잘못된 게 있는데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연연한 건 엔비디아향 실적이 아니고 중국의 IT 세트향 실적이었다는 거죠. 레거시 반도체의 대거 상승 자체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2분기에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로이타이 기사 자체가 잘못된 거죠. 로이타이 기사 자체는 4월 중순인가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가 결국은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해명은 우리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의 해명은 우리가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지금 8단을 통과했다는 것이냐 정말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12단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냐의 확률로 봤을 때 저는 후자다. 그러니까 8단을 제가 보기엔 이미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설인 것 같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 8단으로 들어가서 기존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다 잡아놓은 이 시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SK하이닉스도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 12단 시장에서 새롭게 경쟁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그 로이터의 기사 반응에 바로 해명을 내놓은 것 자체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의 핵심 포인트는 8단도 못하는데 12단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의 이후 해명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하반기에 납품 가능성이 높아지는 12단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니까 저는 뭐 큰 걱정을 할 이유가 없고 다만 이것이 뭐 계약상 미리 표면화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계약이 됐다고 해서 미리 발표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오히려 주가가 싸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SK하이닉스를 부분적으로 조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팔아서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로 조금씩 주가가 빠질 때마다 옮겨 탈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나 모두 독점이기 때문에 비슷한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거잖아요. 독점이 깨지는 순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깨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점점 옮길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소부장 쪽에서 본다면 네. 삼성전자가 어쨌든 가동률을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조금씩 올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부장 쪽 같은 경우에는 소재 쪽, 그것도 핵심 소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더디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드시긴 하겠지만 전혀 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엔비디아양 이슈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라면 관련주로서 중요도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기보다는 이 뉴스 한 줄의 헤드라인으로 평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외신 보도에서 다루는 내용은 8단에 실패를 한 것이고 앞으로 12단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다소 좀 열려있기 때문에 너무 좀 비관적으로만 보실 필요도 없고, 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어 강력 매수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지금 그만큼 시장에서 좀 저평가되고 많이 빠져나갔을 때 이럴 때가 매수 기회다라는 설명과 함께 핵심 소재 쪽도 쭉 사도 됐다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시선을 제약바이오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는 31일입니다. 이 암학회, 그러니까 종양학회죠. 아스코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될지 지난주부터 초록이 하나 두 개씩 좀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약바이오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박철순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FOMC 회의록도 발표가 있었고, 굵직굵직했던 이제 경제 지표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이 가운데 가장 큰 그래도 이슈가 될 만한 일정을 보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미국 아스코 학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31일 날 개최되는데요. 이제 미국 임상 종양 학회입니다.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항상 집중되는 학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이제 뭐 암 전문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굴지 기업들이 모여서 암 관련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결과 발표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수를 좀 미리 해서 암학회 때 기준으로 해서 좀 익절을 하는 전략이 항상 중요하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다수의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중에 굵직굵직한 대형 기업으로는 한 16개 정도 기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GI이노베이션, 앱클론, 그리고 HLB, 네오이문텍, 티움바이오, 류닛, 큐리언트, 그다음에 일동제약 이런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관심주로 리스트업을 해놓으시고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타이밍을 좀 보시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많은 기업들이 조금 이제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사실 실적보다는 일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 안정성이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에는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가 결과의 어떤 신뢰성과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더 빠르게 전문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개인 수급보다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미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아스코에 대한 일정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미리 공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스코 일정을 전후로 해서 차익 매물이 재료 소멸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 수익권이 있는 종목이라면 일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조금씩 확보할 준비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5월 31일 날 이제 아스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에스모 학회 일정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 주요 학회 일정들이 좀 약간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 시기에는 주가가 좀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약간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좀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더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앱클론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자그마치 13%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영이 안 된 종목군들도 있는데 종목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힌트를 주셨죠. 여기에 같이 또 참가하는 기업 플러스 알파로 실적 보시고 하나 더 수급을 보시되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된다. 그래서 종목을 좀 선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1일 밤부터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 우리 증시에는 반영이 될 겁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 사뒀다가 재료 노출되기 전에 혹은 재료 보고 나서 다음 주에 좀 매도라는 짧게 좀 매매를 한다면 그런 식이 될까요?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재료 소멸이라는 것들은 사실 100%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익권에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주가권에서 예를 들어 기계적으로라도 3% 또는 5%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매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선별이 좀 종목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한 6개 종목이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유한양액이랑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레이저 트닙이라든지 마리포스 관련된 결과가 워낙 또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중항체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리가켄 바이오도 사실 ADC 쪽 플랫폼에서는 사실 가장 기대감이 조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앱클론 말씀해 주셨는데 카티 치료제 관련돼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불응성 흑색종 환자 대상으로 해서 일단 임상 용량 증가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이 6개 종목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대응 짧게 해주실 수도 있겠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애플 쪽에서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6월 10일이고요. WWDC가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매년 진행되는 이 회의기는 한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특히나 월가에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댄 아이브스, 그러니까 애플의 전문가로 잘 알려진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인데요. 댄 아이브스가 목표가 상향 조정, 애플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이번에 6월 10일에 있는 이 행사를 지나면은 확실히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증시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지 알려주시죠. 김종현 이사님. 네, 애플이 올해 주가도 별로 안 좋았고요. 뭐 2분기 들어 좀 살아나긴 했지만 1분기에는 뭐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 뭐 그것은 아시다시피 중국 쪽에서의 판매량이 줄어든 것에 기인하고 있는데 중국 판매량이 좋아질 리는 없겠죠. 뭐 새로운 재료 발표했다고 중국이 갑자기 뭐 애플을 더 사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애플이 뭐 혁신이 없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혁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놀라운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 쪽에서 판매가 줄어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늘었던 것인데 이번 WWDC에서는 AI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신제품 라인업에 대한 뭐 추가적인 어떤 뭐 이 코멘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BH, 그 다음에 뭐 LG노텍, 이런 핵심 애플 관련주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적어도 6월 10일 이벤트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이어지거나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저는 애플의 이 이벤트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애플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애플보다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들, 그 부분을 플러스 알파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뭐 준비된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전 세계에서 의외로 지금 한 2년 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휴대폰 판매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애플은 죽쓰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의 갤럭시는 예전보다 나아진 정도인데 최근에 중국 브랜드가 다시 암약하면서 이건 뭐 중국의 정책 때문이겠죠. 중국이 애플 사지 말고 화웨이 사라라고 강조하면서 화웨이 판매량 급증했고 뭐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쪽에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찾아보면
화웨이 매장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애플 매장에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양상들이 괜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휴대폰 업체들이 자신들이 만드는 자동차 업체와 결부되어서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보지 못했던 브랜드들이 생긴다는 거죠. 메이지 같은 경우가 지리자동차로 들어가서 새로운 브랜드로 탄생하고, 니오라고 하는 브랜드는 자체 휴대폰을 만들어서 차량 판매와 결부돼서 같이 가고 있고, 물론 뭐 수량이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지역별로 지금 여러 지역에서 샤오미, 오포, 비보의 판매량도 일정 부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더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에 매몰되시지 말고 애플이 줄어들고 있는 구간에서도 지금 다른 어떤 브랜드들의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 안에서 누가 수혜를 받는가라는 부분에 우리가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을 보자. 이것은 스마트폰 시장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음식료도 그렇습니다.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대거 이름을 올리는 그런 현상을 최근에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근거 있는 상승일지 아니면 기술주라든지 이렇게 사이즈 큰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나오는 현상일지, 박철수 승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예전에는 이 음식료 관련된 업종을 보면은 항상 방어주 역할을 좀 많이 했기 맞아요. 때문에 지수가 좀 힘들리거나 변동성이 있을 때 대안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이제는 뭐 이제 K-뷰티, 뭐 K-팝 넘어서 이제 K-푸드까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성장주로서의 어떤 매력도 점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음식료가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내식 수요 증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죠. 지금 음식을 하나 뭐 점심이라든지 저녁을 먹을 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가격까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외식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내식 수요가 오히려 반대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공식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실적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의 어떤 소매 판매를 보면요,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온라인 채널은 이미 계속적으로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지금 점진적인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모두 다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요, 역시나 이 K푸드의 어떤 수출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주요 음식료 업체들의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주요 음식료 업체의 수출 비중이 평균 한 40%대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한 60% 이상대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심은 한 40%대, 그다음에 오리온 같은 기업도 60% 이상을 수출 비중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K푸드 관련된 업체들이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음식료 업종이 삼양식품이었는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수출 비중이 70%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매출을 해외에서 끌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이제 원재료 가격 부담이 좀 완화가 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 상대적으로 더 이익 구조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곡물 가격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하향 조정된다라고 한다면 수익성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게 바로 음식료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곡물 투입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원가 비중이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갔을 때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죠. 이게 조금씩만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수익성 개선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의 판매량 회복 지속이 되고 있고요. 원가 부담도 하락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내려가준다고 한다면 수익성이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이라면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된 업종들 모두 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쪽에서도 보실 때 뭐 라면 수출이 많다 해서 라면주에서 고르시는 분들 계시고, 최근엔 또 김이 또 핫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었고, 혹은 미중 갈등 가운데서 대두 쪽 보시는 분들
부분들 이렇게 음식료 내에서도 종목을 고르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렇게 팁을 좀 주신다면요. 일단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이제 네. 수출 비중이 좀 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좀 낮고 그다음에 실적 성장폭이 상대적으로 평균치보다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큰 비중을 급격하게 실는 것보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저평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항상 우리가 주가라는 게 미래 성장성을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2개월 미래의 전망치를 봤을 때 수익 대비했을 때 아직도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가지 종목 정도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좀 지금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상승은 했지만 최근 2, 3년 동안 주가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아직도 저가권에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12개월 포워드 PR을 보면 한 8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판단이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수급 또한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농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부진했던 이제 해외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출 관련된 음식료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기관 수급과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상을 좀 보고 있는데요. 대상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가 투입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역시나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리, 법인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 더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200억 원대였는데 올해 한 1,800억 원대까지 상당히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656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80억 원 정도 선까지 급격한 역시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지만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CJ 제일제당, 대상, 그다음에 농심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